선생님이 이거를 편집했을지 모르겠는데 앞에 이게 지금 박수를 치고 시작을 해요. 강의를 여러분들 찍을 때.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영상을 찍고 있거든. 그래서 태블릿으로 지금 여러분들 필기하는 거 찍고 있고, 그리고 내 모습을 찍는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고. 그래서 이 두 화면을 이제 편집 프로그램, 너희 알지 모르겠는데 프리미어 프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두 개를 이렇게 오버랩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화면을 이제 동시에 맞추기 위해서는 싱크라는 게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 같은 거에 보면은 이렇게 앞에 FD 같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싱크 맞추는 거예요. 일부러 보여주려고 그냥 박수 치고 시작합니다. 혼자서. 네, 그래요. 예, 여러분 인터넷 강의 많이 듣죠. 지금 사설학원에서 인터넷 강의 많이 듣는데 학교에서도 이렇게 인강을 듣게 될 줄이야, 그렇지? 참, 이런 세상이 왔어요. 근데 좋아. 혹시 기회 되면은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이 네이버 밴드 교과 배움터 밴드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혹시 기회 되면 이 영상은 따로 선생님 유튜브 계정에다가 올릴 생각도 있어요. 올릴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유튜브 계정이 두 가지가 있어. 선생님 맨날 얘기하잖아. 스쿨파파 강쌤입니다. 유튜브에다가 스쿨파파라고 치면 선생님 계정이 나와. 스쿨파파. 근데 스쿨파파에다가 칠지 아니면 내 계정이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원래 내 이름은 강지석이야. 강지석. 그래서 강지석이라고 내 이름 치면 또 있어, 유튜브가. 그래서 거기다가 올릴지 하여튼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다가 올릴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고화질로 올라가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다시 개념 찾아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계정에서 찾아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냐면 10페이지에 내용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맨 위에 우리가 주시곡선은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4번 진항 및 진원의 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다시 검은색. 그러면 여기 그림처럼 선생님이 그림 그려볼게. 위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어. 와, 그림 진짜 쩔다. 그렇지? 여기 우리나라가 있는데 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야. 꽝! 우와!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A 지점에서 지진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다고. 이게 이게 A 관측소인데 A 관측소에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 B 관측소에서 지진이 일어났어. 꽝! 우와! 꽝! B 관측소. 그리고 C 관측소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꽝! 우와! A, B, C. A 관측소, B 관측소, C 관측소에서 동일한 지진에 대한 진동을 우리가 검출한 거야. 알겠니? A, B, C가 동일한 지진을 관측한 거야. 그때 진원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한 거야. 응? A 관측소에서 진원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했더니 예를 들어서 한 요만큼 됐다. 그러면 그 진원 A 관측소에서 측정한 그 진원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지표면에 원을 그릴 수 있잖아.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반원을 그릴 수 있고. 그러면 이 반구 표면 어디선가 도착했다라는 얘기지, 지진이. 그 다음에 B에서 관측하니까 더 큰 반구인데 그 반구 표면 어디선가 도착한 거잖아. C의 반구 중에 어디선가 도착한 거지. 그 세 반구가 교차하는 지점, 그 지점이 바로 지진이 일어난 지점이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그 진원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자, 여기다가 표시해 볼게요. 진원까지의 거리 측정법. 그러면 진원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여러분들 주시곡선을 가지고 측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A라는 관측소가 꽝띡 우와 꽝띡 우와 꽝띡 우와 이렇게 도착했잖아. 그때 P파가 도착하고 S파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 간격,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 PSC라고 했지. 이 PSC를 가지고 뭘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진원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 어떻게 구하는지 선생님이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질문. PSC라는 건 뭐였어? PSC라는 거는 P파와 S파의 도착 시간의 간격이지, 간격.
그러면 시간 간격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수잖아. 그치? 절대값이야. 그치?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돼. 그러면 P파와 S파 중에 큰 거는 누구야? 얘가 지진은 1시에 일어났어. 근데 얘는 1시 5분에 P파가 도착했어. 그리고 S파는 1시 10분에 도착했어. 그럼 누가 커? 얘가 더 큰 거지.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지. 그럼 그 차이가 온 거지. 5분. 그치? 그러면 PSC라는 건 뭐예요? S파의 도착 시간에서 마이너스 P파의 도착 시간을 빼준 거지. 예? 그걸 우리가 PSC라고 하잖아.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물리학에서 속력 속도는 무엇이라 그랬어? 속력 V는 시간분의 이동한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S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P파의 속력으로 T라는 시간 동안 D라고 하는 진원까지의 거리 D라고 할게요. D? 재미없지. D? D라는 거리를 지금 온 거잖아. 응? 알겠지? 그러면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옮기면 T는 VP분의 D지. 그치? 그러면 이걸 다시 해봐. PSC라고 하는 건 S파의 도착 시간. 그러면 S파의 도착 시간은 VS라고 하는 속력으로 D라는 거리를 온 거지. 알겠어? 그러면 마이너스 P파의 도착 시간은 P파의 속력으로 D라고 하는 거리를 온 거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PSC는 이거를 분모를 이제 곱해주면 VP VS 분의 VP 마이너스 VS 가르치고 D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D잖아, D. 그러면 D는 VP 마이너스 VS 분의 VP VS 곱하기 PSC가 되겠지. 알겠어? 이거를 우리가 진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야. 방법. 알겠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있어. 뭐냐면 P파의 PSC 있잖아. PSC는 초 단위로 우리가 계산해. 초. 왜 초야? 좀 이따 알려줄게. 초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 얘들아. 지진은 1시에 일어났어. 지진은 1시에 일어나고 우리 관측소에 지진이 1시 5분에 도착했어. 1시 5분. 1시 05분. 그런데 1시 5분에 도착했는데 S파는 1시 08분에 도착했어. 그러면 1시 08분에서 1시 5분을 빼야지. 맞지? 그러면 PSC는 얼마가 되겠니? 3분이 되겠지. 3분. 근데 3분인데 분으로 안 하고 뭘로 계산한다고? 초로 한다고. 그러면 초를 하려면 3분이면은 60초 하면은 얼마야? 그러면 6, 3, 18이니까 180초가 되겠지. 180초. 응? 알겠어요? PSC는 180초야. 그러면 여기다가 또 한 가지. 지표면에서요. 지표면으로부터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지진파의 속력은 달라져. 그런데 지표면 근처에서 속력이 얼마냐면 지표면 근처에서 P파의 속력이 8km/s 정도 되고 S파의 속력이 4km/s 정도 된다고. 물론 문제 풀 때는 이걸 주어져. 그러면 D는 8-4 8-4분의 8 곱하기 4 곱하기 180초. 그러면 얼마야? 4 없어지고 8 곱하기 180초. 그러면 뭐가 남니? 8이는 8 0 8 8에 64 6 8이는 8 8에다가 6 하면 이거 맞아? 그치? 1440이 된다고. 그럼 단위는 뭘까? 단위. 아까 얘의 단위가 뭐였어? 킬로미터 퍼 세크였지. 요 세크 때문에 PSC를 세크로 넣어준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킬로미터 퍼 세크 곱하기 세크면 세크가 없어지고 뭐만 남아? 킬로미터만 남으니까. 그래서 진원까지의 거리는 1440킬로미터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알겠지? 그러면 A 관측소에서 거리를 구했단 말이야. 다시 왼쪽으로 넘어오면 A 관측소에서 진원까지 거리를 구했어 얘들아. 그 다음에 원을 그렸다고. 그 다음에 B에서 진원까지 거리를 이 주시곡선으로 구한 거야. 그래서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C에서 이제 주시곡선으로 진원까지 거리를 구해서 원을 그려서 컴파스로 지도에다가 원을 그렸단 말이야. 이제 거기서 일하는 연구원이. 그러면 세 개의 원이 교차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교차하잖아. 원이 그려지잖아. 그렇지? 그 세 지점에서 그린 이 원만 있으면 뭘 구할 수 있어? 진원이 어디 있는지, 진원의 깊이를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봐봐. A와 B의 원이 있죠. A와 B의 원이 교차하는 두 지점 있잖아요. 그 두 지점을 이렇게 선으로 이어. 알겠니? 얘들아, 원의 둘레가 이게 호잖아. 호. 아이고, 추워. 이게 호잖아. 호. 근데 호의 두 지점의 최단거리, 직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현이라고 하잖아. 현. 그러면 A와 B의 교점의 현을 구하는 거지. 현. 됐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B와 C의 두 교점, 그 교점의 직선거리, 요거 이렇게 그으면 노란색, 그게 B와 C의 현이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B와 C, 그 다음에 C와 A의 교점을 있고 그걸 이으면 이게 C와 A의 현이지. 교점의 현. 맞죠?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A, B, C가 지금 하나의 지점에서 이 현이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잖아. 그렇지? 요거 빨간색. 응? 그 빨간색을 뭐라 그래? 이거를 진앙이라고 한다고. 진앙. 이 빨간색이 바로 진앙이야. 진앙. 응? 그러면 진원은 어디 있겠어요? 이 진앙으로부터 수직하게 해서 들어가면 만나는 지점 어딘가에 있겠지. 응? 알겠어? 이게 진앙이야. 다시 한번 어떻게 구해? 교점들의 현을 구하고 현이 교차하는 이 한 지점이 진앙이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진앙은 구했어. 그러면 진원은 어떻게 구하느냐? 진원은요. 선생님 여기다가 그림을 크게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아이고 이게 빨간색으로 그렸네. 그럼 지우면 되지 뭐. 그치? 이렇게 지운 다음에 이게 A를 크게 한번 그려볼게. A 관측소를. 그럼 미안해. 이렇게 원을 이렇게 못 그리냐? 원래 잘 그리는데 이렇게 딱 지금 또 못 그렸어. 여하튼간에 A 관측소에서 이렇게 관측을 이렇게 해서 원을 그렸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빨간 점을 구했잖아. 이게 이제 진앙이잖아. 그렇지? 알겠니? 그러면 이제 진원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 빨간 요 A에서 빨간 지점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 그 다음에 이 A 지점과 진앙의 이 파란색 선에 수직한 선을 그린단 말이야. 파란색 실선을. 알겠니? 그러면 요 실선의 여기를 우리가 P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쪽을 P 다시라고 한다. P 다시. 그러면 이 P 다시의 결국엔 이 P 다시의 길이의 절반 2분의 1 P 다시. 이 절반의 깊이에 뭐가 있다? 진원이 있다. 그 이유는 거기 그림처럼 이렇게 A라는 관측소에 있는데 A 관측소에서 이렇게 지금 교점을 찾았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은 얘는 이렇게 어차피 원일 거 아니야. 요 반지름이나 같잖아. 그래서 요 지점으로 또 지금 요 깊이나 요 2분의 1 되는 거나 똑같이 원의 반지름이니까 같은 거야. 그냥 같다고 생각해. 배고파. 지금 한 10시 40분 됐거든요.
어?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리가 진원 진앙 어떻게 구했어요? 동일한 지진. 이때는 조건이 있어. 동일한 지진이어야 돼, 당연히. 그치? 동일한 지진을 A, B, C 세 관측소에서 관측을 했다. 근데 세 관측소에서 관측한 주시곡선을 얻었다. 그 주시곡선에서 PSC를 구했다. 그 PSC를 가지고 뭘 구했다? A, B, C 각 지점에서의 진원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했다. 그 진원으로부터의 거리를 가지고 지도에다 뭘 표시했다? 컴퍼스로 원을 3개를 표시했다. 그랬더니 그 원 3개가 만나는 지점이 있더라. 그 현들이 만나는 지점이 있더라. 그 지점을 우리가 진앙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진원은 그거에서 다시 진원의 깊이를 PP-의 절반을 진원의 깊이라고 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10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면요. 수능 특강 10페이지 들어가면 여기다가 중요한 데 표시해 볼게. 여기 좌측 체크. 그래서 진원까지의 거리 구하는 방법 이거 시험에 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되겠고요. 알겠죠? 그 아래 진원의 깊이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 주시곡선으로부터 이렇게 진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냈다라고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ABC에서 이 세 원을 그려가지고 진원, 진앙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알겠니? 자, 마지막으로 10페이지 하단 4번 거기 지구 내부의 구조. 사실 이 지구 내부의 구조 요게 지금 딸랑 몇 줄 써 있는데요.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이것도 지금 한 2시간 선생님이 얘기할 수 있어. 깊이 있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선생님이 쫙 얘기해 줄 수 있어. 2시간이 뭐야? 3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 깊이 있게 하려면. 물리학적인 얘기부터 해가지고 다 얘기할 수 있다고. 이 과정을 막. 그런데 딸랑 이렇게 몇 줄 써 있어요. 그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구 내부가 어떻게 생겼느냐 알아보자 말이야. 응? 선생님이 그림은 있게 그렸는데 선생님은 딱 세워서 한번 그려볼게. 미대 가려고 했던 실력으로. 그러면 이렇게 지구를 그리면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4분의 1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원으로 생겼어요. 그죠? 근데 결국에는 지구 내부는 어떻게 생겼냐면 첫 번째 지각으로부터 얇은 지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 내부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맨틀이 있고, 그 다음에 외핵과 내핵이라고 하는 4개의 1층으로 4개 그런 핑계를 4개의 1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우리는 결국엔 과학자들이 알아냈다고 4개의 1층으로 되어 있다는 걸. 근데 처음부터 안 게 아니잖아. 지구 내부를 들어간 게 아니잖아. 지금까지 지구 내부를 들어가 본 사람은 없어. 직접 들어가 본 사람은 없다고. 다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측정을 했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지진파로 이렇게 4개가 있다는 걸 알아냈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이 4개의 경계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얘들아? 경계. 첫 번째,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요, 모호면이라 그래. 모호면. 왜? 이걸 아는 사람이 모호로 비치치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모호면이라 그래. 그 다음에 멘틀과 외핵의 경계를 알아낸 게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구텐베르크. 그래서 구텐베르크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외핵과 내핵의 경계를 알아낸 게 누군지 알아? 대학원생이야, 대학원생. 박사과정. 여자였어, 여자분. 내가 알아냈으면 내 이름 붙였을 텐데, 그치? 그 여자분의 이름이 레만이라는 여자야, 레만. 그래서 레만면. 그래서 모면, 구텐베르크면, 레만면. 이렇게 경계를 알아냈다고, 이분들이. 그래서 경계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계를 알아냈다는 건 층이 있다라는 걸, 층이 분리가 된다는 걸 알아냈다고. 알겠어?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모 비치지는 어떻게 알아내는 줄 알아? 모로 비치는 이게 지표면인데, 지표면에서 지진 딱 일어나는데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진동이 진행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진동한 지진파가 이렇게 진행해 가다가, 원래 하나의 층이면 계속 꽝 하고 일어났을 때 계속 직선으로 지진이 진동해 가야 된단 말이야. 물리학에서
매질이 달라지지 않으면 직선 운동한다고, 진동이. 그런데 갑자기 지진파가 직선 운동하다가 이렇게 꽉 꺾여. 다시 꺾여서 이렇게 도착했다고. 꽝띠 꾹 꽝띠 꾹꾹 이렇게 꺾였다고. 이걸 우리가 굴절파라 그래. 굴절파. 이 굴절파가 도착한다는 걸 알았어. H 관측소에 굴절파가 도착한 거야. 그럼 왜 굴절파가 도착한 거야? 왜? 그렇지. 굴절파가 도착한 거는 이 첫 번째 층과 두 번째 층 사이가 물리적인 성질이 달라졌다는 거지. 물성. 걔가 밀도가 달라지던 뭐 고체든 액체든 이렇게 상태가 달라졌다는 거야. 그래서 달라졌기 때문에 굴절파가 생긴 거거든. 그래서 이 굴절파의 존재를 가지고 1번 층과 2번 층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알아냈다고, 누가? 모로미언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모로비치치면이라 그래.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1번 층이라는 건 뭐겠어? 그렇지, 지각이 되고. 2번 층이라는 건 뭐겠어? 그렇지, 멘틀이 되겠지. 그래서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알아냈어요, 모로비치치가. 알겠니? 그럼 구텐베르크는 어떻게 알아냈느냐? 구텐베르크는요 뒤에 나오는데 다시 얘기할 거야. 지진이 꽝 일어났잖아. 그때 일어났을 때 피파가 이렇게 가. 그리고 에스파가 가. 근데 피파와 에스파가 이렇게 꺾여.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꽝띠 가다가 꺾이고 꺾여. 그럼 왜 꺾여? 아, 그렇구나. 이 꺾이는 데에 또 물성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요 지진파가 꺾인다. 그걸 우리가 뭘로 알았냐면 암형대라고 암형대. 뒤에서 얘기할 거야. 이 암형대의 존재를 가지고, 피파와 에스파의 암형대를 존재를 가지고 뭘 알아냈어? 구텐베르크가 멘틀과 웨에게 관계를 알아낸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레마면은 그러면 어떻게 알아냈냐? 여기 중에 하나만, 이 많은 지진파 중에 하나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서 110도에 지진이 일어난 곳으로부터 110도 떨어진 곳에 미약한 피파, 좀 이따 얘기할 거야. 미약한 피파 딱 하나가 오는 걸 발견했어. 레맘이라고 하는 대학원생이. 교수님이 시켰단 말이야. 이거 분석해보라고. 그래서 확 보다가 이상하게 110도에 약한 뭐 피크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다른 대학원생 같으면 에이 몰라, 이거 뭐 오차겠지 뭐, 그래서 막 3차야 5차야 오차겠지 하면서 막 그냥 넘겼을 텐데, 이 레만이라는 여자는 110도에 이상하게 피크가 생기네? 근데 다른 자료를 막 찾아보니까 거기도 110도에 피크가 있어. 다른 걸 찾아보니까 110도에 어떤 지진이든 110도에 미약한 아주 작은 그 피크가 생겼단 말이야. 이거 왜지? 표정 연기 어때요? 여자였으니까 왜지 그러진 않았겠지. 왜지? 이거 왜 그러지? 그래서 그 궁금증, 그게 바로 이거를 알아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할 때는요, 사실은 뭐 교수님이 우리보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선생님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지. 근데 선생님이,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학자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아는 것보다 창의적인 게 중요한 거야. 지금 뭐 생물학과 교수님, 뭐 지질학과 교수님 이런 내용 다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 다 알지. 근데 과학적인 호기심, 사고력, 그게 일어났을 때 그냥 뭐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그게 왜 그럴까? 그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무엇 때문일까? 어떤 기작 때문일까? 이런 궁금증. 그래서 그걸 알아내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적인 그 지도, 그 모습을 기초과학연구원에 있는 교수님, 서울대학교 교수님 세 분인가, 그분들이 공동으로 알아냈어. 스캔해서, 쉽게 얘기하면 걔 전신사진을 찍은 거야, 그 바이러스에. 왜냐면 전신사진을 찍어서 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염기서열이나 이런 걸 쫙 스캔해서 걔를, 적을 알아야 적에 대한 방어막 그 기작을 알아낼 거 아니에요. 기작도 알아내고 뭐 치료제도 알아낼 거 아니야. 사슬이 못 붙게 뭐 만든다든지, 그치? 복제를 못하게 만든다든지 뭔가를 할 거 아니야. 생물학 시간에. 지구학 선생님들 생물도 잘 알아, 그치? 생물도 좋아했어 원래. 옛날에 생물 선생님도 하고 싶었어 사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별을 좋아해가지고 별 보다 보니까 지구학 선생님 했는데, 그 기적을 알아냈다고,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세 분이. 그래서 바이러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기작으로 우리가 복제를 하고 어떻게 전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걔의 특이성 때문에 어떻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간한테 어떤
질병을 일으키고, 그럼 그 기장만 알면 예를 들어서 복제를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끊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지금 막 복제되고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해 몰라 알고 그런 걸 연구하는 게 니네 몫이야. 어? 지금 나중에 교수님 앞에 가서 면접 볼 때 생물학과 교수님 가가지고 연세대 생명 시스템 공학과 가가지고 교수님 계신데 너 뭐 했니? 그러면 저 무슨 책 읽었어요. 이거보다 지금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심이 많아서 생물학과에 오고 싶습니다. 이거 거기 면접 보는 애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이번에 워낙 이슈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제가 왔습니다. 이거보다 그랬는데 어떤 교수님들의 논문을 봤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나는 거기 중에서 어떤 바이러스의 어떤 기적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다. 그래서 내가 논문을 찾아보고 봤더니 어떻게 어떤 기적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떻게 되더라. 그래서 그 너무 궁금해서 또 공부를 했다. 그래서 막 선생님처럼 지금 막 열변을 토하는 거죠. 그럼 교수님이 쟤 진짜 궁금했구나. 공부하는 애구나. 나머지 지식은요 대학 와서 배우면 돼요. 지금 지식을 얼마나 더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대학원생들이 니네보다 더 많이 알아. 니네가 아무리 까불어봤자 대학원생이 더 많이 알아. 너네들은 그 호기심을 보여주면 되는 거야. 수시 때, 면접 때, 알겠니? 그게 과학자가 할 일이지.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가끔씩 딴 얘기에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층으로 구분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다시 돌아올게. 미안해. 그러면 이 네 개의 층에서 피파와 에스파의 속력을 우리가 구해본 거야. 결국에는 이걸 네 개의 층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알았냐면 피파를 보니까 지표면에서 피파의 속도가 에스파의 속도보다 빨라. 당연하지. 근데 점점 지구 내부로 갈수록 피파의 속도가 빨라지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되니까 피파의 속도가 낮아져. 그랬다가 들어가니까 또 다시 조금씩 증가해.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피파의 속도가 단절될 때가 있단 말이야. 불연속적으로 단절될 때. 그래서 에스파를 보니까 에스파도 지구 내부로 갈수록 점점 빨라지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아예 에스파가 소멸돼. 사실 소멸되는 게 아니라 진동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에너지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에스파라고 하는 횡파 진동이 다른 진동으로 바뀌어. 근데 그냥 횡파 진동은 없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소멸했다고 하는 거야. 에너지가 어떻게 소멸해? 보존돼야 되는데. 진동이 가다가 어떻게 진동이 딱 멈춰? 진동은 계속 가지. 근데 다른 진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피파와 에스파의 이 속력의 불연속적인 변. 그래서 이거를 알아낸 거야. 그래서 이 첫 번째 여기 이렇게 불연속적이구나. 그래서 모으면 이렇게 불연속적이구나. 멘틀 이렇게 불연속적이구나. 왜가 네. 또 한 가지 에스파가 왜에게서 갑자기 소멸된 건 아니고 다른 진동으로 확 바뀌어버려서 에스파는 이제 더 이상 없어졌어. 왜? 에스파는 액체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액체나 기체 농담인데 액체나 기체를 통과하지 못해. 그러면 그 얘기는 뭐야? 외핵이 액체나 기체겠지. 근데 기체일 리는 없지. 그러니까 뭐다? 액체겠구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외핵은 액체 상태다. 뭘 가지고 알아냈다? 에스파의 소멸을 가지고 알아냈다. 알겠어요? 그래서 네 개의 층으로 구분한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커피. 여러분들한테 커피를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영상을 두 가지로 찍고 있어요. 두 개로 스마트폰하고 태블릿이라고. 근데 영상이 계속 많아지면 어느 영상이 어느 건지 잘 몰라.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들고 있어. 그러면 내가 화면을 딱 나중에 이렇게 컴퓨터에서 막 여러 가지 영상을 봤을 때 커피를 딱 들고 있는 영상이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화면으로 얘랑 같은 쌍이구나 라는 걸 알겠지. 너네들 이렇게 내가 보여주려고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 이게 찍는 걸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찍기 전에 선생님이 어떻게 너희들한테 설명할지를 구상을 하겠죠. 교재 연구라고 하는데 구상을 하는 거야. 어떻게 설명할까. 그리고 필기도 선생님은 한 장에 하나의 개념을 넣는 걸 좋아해.
그래서 한 장에 선생님이 되도록이면 넘기지 않잖아 다음 장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잘 필기를 설명해 줄까, 어떻게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개연성이라고 하잖아. 논리적 개연성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 갈까 이런 걸 구성을 한다고. 하고 이거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찍으면 다시 편집하고. 차라리 수업 같으면 그냥 들어가가지고 하면 되는데 좋은 점은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이 이거를 여러 개 반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4개 반이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4번 해야 되거든. 으아 이거를 4번 해야 되는데 한 번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건 좋아. 네, 싱크를 맞고 쳤고요. 이제 11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페이지 11페이지의 내용을 자 지진파의 암형대 이걸 가지고 지진파의 암형대 아까 전에 암형대의 존재를 가지고 구텐베르크가 외핵과 내핵 이런 우리가 핵의 존재를 알아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이렇게 지구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지구가 있는데 지구 자전축은 안 그릴게. 그냥 어디든 지구 어디선가 지진이 일어날 수 있잖아. 근데 우리 그림을 쉽게 그리기 위해서 그냥 여기다 할게. 맨 위에다가 북극에서 일어나는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여기 지진이 일어난 지점이 있단 말이야. 그래 우리가 진원이라고 한다고. 진원에서 일어났다고. 그럼 진원에서 일어났을 때 이렇게 지진파가 진행이 갈 거라고. 알겠어? 꽝띡 우와 피파 에스파 지금 진행해가는 경로를 그린 거야. 우와 꽝 알겠니?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지구가 균질한 하나의 덩어리였다면, 지구가 하나의 균질했다면, 여러분 매질이 균질하면 지진파는 꺾이지 않아. 그래서 꽝띡 우와 이렇게 직선으로 갈 거야. 이렇게 직선으로. 지구가 균질한 하나의 덩어리였다면, 층이 없다면 이렇게 직선으로 갈 거라고. 근데 지구는 같은 멘틀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양파라고 생각하면 돼. 같은 양파지만 안에 이렇게 여러 개의 껍질이 있잖아. 근데 그 껍질마다 사실은 밀도가 조금씩 증가하거든. 지구 내부로 갈수록. 그러면 멘틀이라고 하는 우리가 같은 양파 같지만 이 양파 껍질마다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물성이 달라. 그래서 지진파의 전파 속도가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더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빨라져. 지진파가 빨라지다 보니까 꺾여. 지금 그건 없어졌어.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너희들 올해부터 이렇게 지구학투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그 내용은 없어졌어. 그렇지만 그냥 알아도 지구 내부로 갈수록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직선으로 안 가고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그리는 것처럼 곡선으로 가요.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곡선으로 도착을 했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지구 내부가 있잖아. 다시 크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일어났어. 근데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 꽝 하고 일어났지, 그치? 그러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피파가 이렇게 전달돼서 우와 이렇게 진행해 갔을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해 갔단 말이야. 그때 얘들아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 진원으로부터 지구 중심을 이렇게 있잖아. 지구 중심과 진원을 이렇게 점선으로 있고, 그 다음에 지구 중심으로부터 지진을 관측한 이 관측소까지 이렇게 또 점선으로 있잖아. 이 사이 간격 있지. 요 사이 간격. 이거를 우리가 세모라고 하고, 세모가 아니라 우리가 로마자에 보면 이렇게 세모에서 이렇게 있잖아. 델타. 그치? 어떤 변이값을 우리가 델타라 그래. 물리학에서 델타 V 이렇게 하잖아. 델타 S. 응? 변화량. 이 델타 값이 얼마인 줄 알아? 이 델타 값을 우리가 진앙각이라고 한다고. 진앙각. 진앙으로부터 진앙까지의 사이 각도. 진앙각.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 곳으로부터 진앙각 거기에 보면 103도까지. 지진이 일어난 곳부터 103도까지는 피파가 정상적으로 왔다고. 다 피파 때문에 죽었어. 물론 죽진 않았겠지, 그렇지? 103도까지 왔단 말이야. 근데 재미난 게 뭔 줄 알아? 103도 다음에 104도에 와야 될 지진파가 104도에 안 오고요. 꽝, 띡, 띵,
띵. 요게 온 거야. 어디에? 원래 104도에 도착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이는 것처럼 142도에 도착했다. 와, 이거 왜 그래? 꺾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4도에 와야 될 게 142도에 오고 105도에 와야 될 게 143도에 오고 이렇게 다 꺾였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왜 꺾인 거야? 그 안에 지진파의 속도를 꺾어주는 물성이 다른 게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원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래서 멘틀과 다른 경계층이 있구나. 구텐베르크면의 존재를 알아낸 거지. 그래서 구텐베르크는 핵의 존재를 알아낸 거야. 핵의 존재.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피파가 도착하지 않는 103도부터 142도까지를 피파의 영어로는 섀도우 존, 그림자 영역이라고 하는데 피파의 우리 지질학자들이 이제 한자로 고치면서 암영대라고 불러. 암영대. 피파의 암영대, 어두운 지역이다. 알겠니? 그 다음에 에스파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되냐면 에스파는 103도까지 그대로 오겠지. 똑같이. 근데 103도, 104도에 와야 될 게 핵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소멸되는 거야. 그래서 에스파는 파란색으로 바꾸고 에스파는 103도부터 180도까지 전부 에스파가 안 와. 그걸 우리가 에스파의 암영대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그려보면 형광펜 뿅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는데 다 표시 못하네. 이 표시한 영역 라운드 여기가 피파의 암영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0도까지 모두 다 칠할 수가 없어. 모두 거기 이 방구의 모두가 에스파의 암영대라고. 거기는 에스파가 안 온다고. 물론 에스파 말고 다른 파가 와요. 다른 진동이 와. 근데 이 순수한 횡파 진동은 안 온다고. 다른 진동이 오지. 알겠니? 그래서 피파의 암영대와 에스파의 암영대의 존재를 가지고 결국엔 뭘 알아냈다? 이거를 가지고 핵의 존재를 알아냈다. 핵이 있구나. 그걸 우리가 구텐베르크면이라고 한다고. 알겠니?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레만이라는 여자가 있다 그랬지. 근데 레만이라는 여자는 보니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꺾였다가 이렇게 오는 여기 110도에 도착한 미약한 피파, 아주 작은 피파, 작은 진동. 이 미약한 피파를 존재를 가지고 왜 110도까지 온 거야? 꺾이고 온 게 아니라 꺾이고 한 번 더 꺾였다고 안에서. 그럼 이렇게 꺾이는 애는 왜야? 무엇 때문이야? 또 하나의 층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내핵의 존재를 알아낸 거야. 그래서 핵의 존재를 알아낸 거는 구텐베르크. 그 다음에 내핵과 외핵의 경계를 알아낸 거는 레만이라는 여자예요. 그래서 지진파의 암영대를 가지고 지구 내부의 구조를 알아낸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4번 지구 내부의 구성 물질과 물리량. 그럼 여러분들 했었죠. 판의 경계는 이렇게 바닷속에 보면 해령이 있고 가다가 해양지각이 있고 대륙지각이 있고 이렇게 있고 바다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멘틀이 있고 멘틀, 해양지각, 대륙지각. 그러면 지구과학 원에서 기억하지. 해양지각과 대륙지각 중에 누가의 밀도가 커? 해양지각이 무거워, 대륙지각이 가벼워. 그렇지. 해양지각이 무겁지. 그 다음 멘틀이 가장 무겁고. 그래서 멘틀 위에 지금 지각이 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표에 보면 대륙지각은 두꺼워 35km, 화강암질로 이루어져 있고 해양지각은 현무암질로 이루어져 있고 멘틀은 감남암질이다. 알겠죠? 지각과 멘틀은 그렇고. 그 다음에 2번 핵. 지금 어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신 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 하고 있는 거지. 수능 특강. 두 번째 핵. 거기다 밑줄 쳐볼게요. 핵은 외핵은 액체 상태이고 내핵은 고체 상태일 것이다. 그 다음에 내핵은 외핵보다 평균 밀도가 클 것이다. 핵에는 철이 가장 많고 그 밖에 니켈과 황으로 이루어져 있다. 철.
아이런이라 그래 영어로. 아이런, 그 다음에 니켈, 그 다음에 서페이스, 그치? 그래서 황 이렇게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요 그래프 봐요. 그래프 보면 여러분 지구 내부는요 이렇게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이것도 참 한도 끝도 없는 얘기인데 다시 뿅 노트로 들어올게. 뿅. 자, 지구 내부에 여러 가지 물리량 있잖아. 물리량을 이렇게 검색으로 보면 여기 지각, 멘틀, 그 다음에 외핵, 그 다음에 내핵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온도는 이렇게 돼. 이렇게. 이걸 우리가 지구의 온도 곡선, 지온 곡선이라 그래 얘들아. 응?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이렇게 온도가 상승한다고. 그럼 니네 물리학 배웠지? 우리가 속력 속도 그래프에서 이거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속력은 커지는 거니 작아지는 거니? Y축 변화량. Y축 값은 점점 커지는 거지. 그래서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점점 빨라지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 알겠니? 지온이 증가하는 거야. 지구 내부에 들어갈수록 지구의 온도는 증가해. 그런데 온도 변화량은 어떻게 되는 거니? 변화량. 같은 깊이만큼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지각에서는 요만큼 들어갔을 때 Y축 값이 요만큼 빨간색만큼 증가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데 외핵에서는 여기서부터 지각 두께 한 요 정도 똑같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요만큼만 증가하는 거잖아. 파란색만큼. 그러니까 지각에서는 증가하면서 Y축 값이 이만큼이나 증가하는데 여기서는 요만큼만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면 같은 깊이만큼 들어갔을 때 지온 곡선은 누가 큰 거야? 그렇지. 지각에서 많이 증가한 거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우리가 그래프의 기울기가 전부 완만해지잖아. 변화량이 작아지잖아. 그치? 그래서 지온 곡선은 어디서 가장 변화량이 커? 지각에서 가장 변화량이 커. 이게 지온 곡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압력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압력 곡선. 그러면 압력은 어디서 커? 압력 증가율은. 선생님 그림을 좀 잘 그렸는데 압력은 뿅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압력은 이렇게. 그래서 압력은 어디서 크니? 외핵에서. 압력은 외핵에서 변화량이 가장 커.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밀도 곡선을 그리면 밀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점점 들어갈수록 밀도는 커져 당연히. 근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된다고. 이게 밀도 곡선이야. 그래서 밀도는 어디서 커? 내핵에서 가장 크지 당연히. 알겠어? 그 다음에 한 가지 추가로 얘기하면 여기다가 여기다가요 중력 곡선을 그리잖아요. 중력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지각과 멘틀까지는 들어가면서 중력이 이렇게 조금 증가하는 듯 보이다가 핵으로 들어가면서 핵에 들어가면 중력이 갑자기 감소해. 우리가 중력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굉장히 물리학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요 지구 중심에 있는 하나의,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질점이라 그래. 질량하는 하나의 점. 요 지구 중심에 있는 질점과 지구 표면에 있는 점, 하나의 점, 그 지구를 하나의 다 점들로 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이 잡아당기는 힘, 우리가 그게 중력이잖아. 만류인력이지만 중력이라고 하면 중력이야. 근데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가운데 있는 점점점 이 지구가 작아지니까 그 점들이 잡아당기는 요 지금 원래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그 핵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중력이라는 것은 그 만류인력이라고 하는 힘 F는
만류 인력 상수 G 곱하기 아래 제곱분의 mm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만류 인력이라는 건 뭐 할수록 커지는 거야? 거리가 작아지든지 질량이 커지든지. 근데 지구 핵만 보면 핵만 보면 이렇게 점점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질량이 작아지는 거잖아. 질량이 작아지는 거니까 질량이 급속하게 작아지니까 어떻게 돼야 돼? 만류 인력은 작아져야지. 그래서 중력이 작아지는 거야. 핵에서는. 근데 이 지표면에서 멘틀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 지표면에서 멘틀로 들어올 때도 어떻게 돼야 돼? 이론적으로는 중력이 작아져야 되지. 그치? 원래 작아져야 된다고. 왜냐면 질량이 작아지니까 점점 포함하고 있는 질량이 작아지니까. 근데 작아지는 것보다 오히려 어떻게 됐어? 여기에 보면은 살짝 증가했다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질량 감소보다 거리 감소의 변화가 커서 그래요. 어려운 얘기지. 이것까지는 교육과정에서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그냥 결론은 뭐냐면 중력 곡선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 알았지? 요건 알 필요도 없어 사실은. 뭐 이렇게. 그래서 중력 곡선은 이렇게 분포한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 다음에 11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11페이지의 맨 아래. 요걸 우리가 간단하게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지온 곡선은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진다 그랬지. 이게 지온 곡선이야. 지구 내부의 온도가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각 지점마다 측정한 용융 곡선이 있어. 용융 곡선이라는 게 뭐냐면 그 지점에서 여러 가지 물리량 때문에 이 고체 상태인 이 매질이 녹을 수 있는 온도를 우리가 일일이 다 계산해 본 거야. 그랬더니 일일이 계산했더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응? 그러면 지금 봐봐. 여기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요 두 군데. 요 두 군데는요 어떻게 되냐면 빨간색으로 그리면 파란색이 뭐야? 용융곡선이지. 용융곡선. 그러면 이 선생님이 그린 요 지금 A라는 지점은 용융 온도와 지온 온도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지구의 온도가 더 큰 거지. 그럼 용융 온도보다 지구의 온도가 크다는 건 뭐야? 이론적으로 녹을 수 있는 온도보다 현재 지구 그 지점에서의 온도가 더 높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녹는 거야. 그러니까. 알겠어? 그러면 요 A도 그렇고 여기 B 지점도 녹는 거지. 그러면 이 녹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우리가 용융이라 그래. 용융. 그래서 두 군데에서 용융이 일어나요. 그럼 결국에는 요 B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용융된 게 누구야? 외핵인 거야. 그래서 외핵이 녹은 거야. 외핵이 액체인 이유는 뭐야? 지온이 용융 곡선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 지금. 그 다음에 그러면 A는 뭡니까 선생님? A는 뭐예요? A는 뭐냐면요. 여기는 우리가 지구과학 1에서 배웠어요. 연약권이라 그래요. 연약권. 그래서 영약권은 우리가 지구과학 1에서 배웠어. 부분적인 용융 상태에 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부분적인 용융 상태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암석권을 움직이는 무엇이 일어난다? 멘틀의 대류가 일어난다라고 했잖아. 알겠어? 그리고 고체가 아니라 약간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지진파의 전파 속도가 갑자기 느려져.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지진파의 속도가 느려지는 저속도층이다라고 하지. 저속도층. 속도가 낮아지는 층. 이게 다 연약권에 대한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다시 수능 특강으로 들어오면 맨 마지막 줄. 깊이에 따른 지온 상승률은 지각에서 가장 크다. 그 다음에 외핵은 지구 내부의 온도가 구성물질 온도보다 높은 액체 상태이므로 내핵은 지구 내부에서 고체 상태이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11페이지까지 2차 시에서 공부해봤습니다. 안녕.